버핏과 먼거의 기업 가치 평가 원칙 위대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기업을 찾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이 직접 답해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투자는 복잡한 공식이나 시장 예측 게임이 아닙니다.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식은 종이 쪽지가 아니라 위대한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 철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대한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찾고 어떻게 판단하며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투자의 비결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안전마진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모든 여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챕터 1. 멋진 기업을 찾아라. 첫 번째 단계는 질적 분석입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사업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저렴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취약한 사업은 절대 부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럼 멋진 기업의 조건은 뭘까요? 첫째,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역량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거죠. 버핏의 인수 기준 중 하나가 이겁니다. 단순한 사업이어야 한다. 기술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필터예요. 복잡한 기술은 치명적인 결함을 숨길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너무 어렵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지속적인 경쟁 5위, 바로 경제적 혜자를 가져야 합니다. 멋진 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혜자는 중세시대 성을 보호하던 물길처럼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구조적인 장벽이에요. 강력한 브랜드를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나 시즈캔디처럼 소비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브랜드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경쟁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뚫을 수 없는 혜자죠. 저비용 구조도 있습니다. GICO처럼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가격 우위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먼거의 혜자 테스트는 명확합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경쟁자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그 혜자를 복제할 수 있는가? 버핏이 코카콜라에 대해 한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100억, 200억, 300억 달러를 주면서 코카콜라를 무너뜨리라고 해도 나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혜자입니다. 셋째, 일관된 영업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버핏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 하나 있어요. 턴어라운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기고 있는 경주마에게 베팅하는 게 현명하죠. 오랜 기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온 검증된 기업. 이런 기업의 사업 모델은 다양한 경제 사이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혜자를 가져도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근간이었던 섬유 사업이 그랬습니다. 저비용 해외 경쟁자들 때문에 결국 문을 닫아야 했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질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기업 중에서 소수의 멋진 기업으로 범위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챕터 2. 경영진이 전부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경영진 분석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혜자를 가진 사업이라도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 없이는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그 사업을 이끄는 사람에게도 투자하는 거니까요. 경영진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덕목은 정직성입니다. 버핏의 개인적인 원칙이 이걸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사람들과만 사업을 해야 한다고요.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과 좋은 거래를 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류 섬유 회사는 단지 경영진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경제적 특성을 가진 사업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투자자는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찰리 먼거의 직설적인 비유를 들어보세요. 건포도를 똥과 섞으면 그것들은 여전히 똥입니다. 정직성과 더불어 경영진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 합리적인 자본 배분 능력이 있어야 해요.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잉여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주의 장기적인 부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유보한 $1는 주주들을 위해
최소한 1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진이 이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 돈은 회사 금고가 아닌 주주들의 주머니에 있어야 해요. 합리적인 경영자는 높은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재투자하여 경제적 혜자를 강화합니다. 반면 비합리적인 경영자는 버핏이 제도적 관성이라고 부르는 힘에 굴복합니다. 낮은 수익률의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다각화하며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는 경영진의 과거 자본 배분 기록을 무자비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지향적 태도와 솔직함을 봐야 해요. 훌륭한 경영진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월스트리트의 유행을 좇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장기적인 내재 가치의 증대죠. 그들은 주주를 단순한 주식 보유자가 아닌 사업의 동업자로 대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연례 보고서나 주주 서한에서 명확히 드러나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경영진. 버핏이 매년 주주 서한에서 자신의 실수를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경영진은 기업의 경제적 혜자를 유지하고 넓히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질적 특성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챕터 3. 숫자가 증명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량 분석입니다. 질적 분석과 경영진 분석을 통해 파악한 기업의 강점들은 결국 재무제표 상의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계는 사업의 언어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회계 숫자는 분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회계가 비즈니스적 사고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럼 멋진 기업의 질적 특성이 숫자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핵심 지표들을 볼까요? 첫째, 높고 일관된 자기자본이익률 ROE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주당 순이익, EPS의 성장에 집중하지만 이건 회계적 기법으로 쉽게 부풀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ROE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ROE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이용해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과도한 부채 없이도 지속적으로 높은 ROE, 가령 15% 이상을 기록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주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둘째, 낮은 부채 비율을 봐야 합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창출하기 때문에 많은 부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항상 지브롤터와 같은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도한 부채는 사소한 외부 충격에도 기업을 취약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 셋째, 높은 이익 마진입니다. 지속적인 경쟁 우위, 즉 혜자는 높은 이익 마진으로 나타나야 해요. 시즈캔디 같은 강력한 브랜드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가격 결정권을 갖게 합니다. 이는 곧바로 우월한 이익 마진이라는 숫자로 증명되는 거죠. 만약 혜자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본 건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주인이익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고된 순이익은 종종 허구일 수 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 실제로 창출하는 현금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사용하는 주인이익 개념이 밝혀내는 겁니다. 기업의 진정한 현금 창출 능력이죠. 다섯째, 낮은 자본적 지출 CAPEX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찾습니다. 버크셔가 초기에 운영했던 섬유 공장은 낡은 기계를 끊임없이 교체해야만 겨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반면 시즈캔디는 적은 자본 투자만으로도 막대한 현금을 창출해냈죠. 낮은 자본적 지출은 더 많은 잉여 현금을 의미하며 이는 주주들을 위해 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들은 우리가 질적 분석 단계에서 세운 가설을 객관적인 숫자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실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챕터 4. 가격과 가치의 게임. 네 번째 단계는 가치 평가와 매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은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현재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버핏은 내재 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의 남은 수명 동안 기대할 수 있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이다. 간단히 말해 한 기업이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주인 이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금 흐름이 오늘날의 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내재 가치는 결코 정밀한 단위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의 범위이며 우리는 이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해요. 내재 가치를 추정했다면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우리는 시장 가격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내재 가치보다 상당히 낮을 때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이 안전마진은 일종의 안전 쿠션이에요. 우리의 분석이 일부 틀렸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3만 파운드의 트럭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지만 실제로는 1만 파운드의 트럭만 지나가도록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벤저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마켓이죠. 미스터 마켓은 당신의 사업 동업자로 매일 당신에게 찾아와 당신의 지분을 사거나 자신의 지분을 팔겠다고 각기 다른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의 기분은 조울증 환자처럼 극단적으로 변해요. 어떤 날은 극도로 행복감에 차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또 어떤 날은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팔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그의 지분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죠. 핵심은 미스터 마켓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변덕을 이용해야지 그에게 지배 당해서는 안 돼요.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비관에 빠져 주식을 내던질 때, 즉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될 때가 바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내면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챕터 5. 투자자의 기질. 지금까지 제시된 가치평가 방법론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사업가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인내심 있게 활용하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능 IQ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질과 심리적 통제력이죠. 성공적인 투자는 인내심과 규율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연마해야 할 훈련된 반응입니다. 버핏의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이 점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져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혼자 조심스러워지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혼자 과감해지는 건 엄청난 심리적 강인함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들이 위대한 투자 기회가 탄생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자신의 역량 범위를 명확히 알고 그 안에서만 머무르는 겸손함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것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 앞에서 패스할 줄 아는 용기.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멍건은 이렇게 말했죠. 무언가 너무 어렵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클로징.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버핏과 멍거에게 직접 물어서 얻은 기업 가치 평가의 4단계입니다. 첫째, 질적 분석을 통해 멋진 기업을 찾으세요. 단순하고 이해 가능하며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일관된 영업 역사와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을 가진 기업이죠. 둘째, 경영진을 평가하세요. 정직하고 유능하며 합리적인 자본 배분 능력을 갖추고 주주지향적인 경영진을 찾으세요. 셋째, 정량 분석으로 숫자를 확인하세요. 높은 ROE, 낮은 부채, 높은 이익 마진, 주인이익, 낮은 CAPX를 확인하세요. 넷째, 가치 평가와 안전 마진을 확보하세요. 내재 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시장 가격이 그보다 상당히 낮을 때만 매수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올바른 기질을 가지세요. 인내심, 규율, 역량 범위 내에 머무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일회성 이벤트나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으며 세워진 원칙을 기계처럼 적용해 나가는 평생의 여정이에요. 이 길을 원칙에 따라 걸으십시오. 그러면 시장의 조울증적인 변동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위대한 기회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투자는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프레임워크로 기업을 바라보세요. 이 기업은 멋진 기업인가? 경영진은 신뢰할 만한가? 숫자는 이를 증명하는가? 안전마진은 충분한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위대한 투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